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젯밤 쏟아진 장맛비로 전남 광양에서 산사태로 한 명이 숨지고 해남에서는 계곡물에 휩쓸려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전통시장이 물에 잠기고 철로 침수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등 남부 지역은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오후 6시까지 1,006명으로 집계돼 하루 감염자가 6개월 만에 1,000명을 다시 넘어서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밤 10시 이후 시내 공원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토지 공개념 3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등 여권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부동산 증세론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민생행보 첫 방문지로 대전을 찾아 천안함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옷가게 직원을 폭행했던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이번엔 환경미화원을 때려 파문을 일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대사 부인이 도시락을 발로 차고 미화원의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병원의 불법 마약 유통을 근절하려고 의사의 마약류 구매와 투여 내역을 보건당국에 보고하게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허점투성입니다. 의사가 사용량을 조작하면 얼마든지 빼돌려 불법 투약이 가능한 실태를 포커스엠에서 짚어봤습니다. 국토부가 서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중앙분리대를 시간에 따라 이동시켜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드는 BTX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교통난을 해소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그 정체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39년) 만에 가장 늦게 시작해서일까요? 7월 장마의 위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에서는 400mm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져 한 명이 숨졌고 광양에서는 산사태로 주택이 흙더미에 깔려 주민 한 명이 숨졌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토빛으로 물든 계곡물이 무섭게 흐릅니다. 새벽 시간 순식간에 불어난 물이 집을 덮치면서 일가족이 급류에 떠내려갈 위기를 맞았습니다. 가족 중 4명이 구조됐지만 60대 여성 한 명은 물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발견해가지고 기둥 같은 데 걸려 계셔가지고 최대한 이제 빨리 꺼내고 이제 심폐소생술도 바로 이제 계속 실행하고 했는데 당시 계곡물의 위력이 얼마나 컸냐면 지름 5cm의 아스팔트가 10m를 떠밀려 이곳까지 왔습니다. 전남 광양의 산간마을에서는 산사태가 났습니다. 중장비가 동원돼 흙더미를 걷어내고 구조대원이 바쁘게 움직여보지만 감당이 안 됩니다. 집안까지 밀려 들어온 흙더미를 벽체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깡 했어. 깡 소리에 나가 눕다가 일어난 거라. 그래갖고 내가 막 발발 떨면서 그냥 나왔지. 갑작스런 산사태는 생사를 갈라놓았습니다. 새벽 일찍 일하러 나가던 80대 여성이 9시간 만에 흙더미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할머니가 나가셔가지고 대문에서 나오셔서 왼쪽으로 가시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25초 후에 이제 끊겨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사고는 그때 나지 않았나. 오늘 밤에도 비 예보가 있어 전남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됐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이건 무슨 비가 아니라 누군가 양동이로 물을 들이붓는 것 같았다. 그래서일까요? 농경지와 시장이 잠기고 경전선 열차도 철로가 막히면서 운행이 중단돼 버렸습니다. 이어서 앙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탕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립니다. 각종 집기가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물이 들어찬 가게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일로 떠내려왔어.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진 정북 익산에선 전통시장 상가 35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상인들은 물을 퍼내느라 밤을 꼬박 새웠는데 물이 빠진 시장의 모습은 더 참혹합니다. 에어컨도 침수가 됐고 냉장고도 물이 찼고 그 뭐 다른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주차된 승용차 바퀴 절반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농경지와 도로는 완전히 물에 잠겨 분간할 수 없습니다. 이틀 동안 최고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전남에서만 15,000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60년 살았어요. 이렇게까지 내가 지금 처음 비가 뭐 어떻게 뭐 양동이로 부은 거죠. 이거로만 뭐 양. 절개지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철길을 덮쳐
경전선 순천역에서 광주 송정역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곳 부산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주택가 담장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또 부산 온천천의 새변교와 열안교 등 도심 도로가 침수돼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피해가 속출한 남부지방엔 내일까지 최대 200mm의 비가 더 내릴 거라고 하거든요. 비가 쏟아지면서 댐 수위도 높아지고 있어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취재기자가 나가봤습니다. 김명현 기자, 현재 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한국수자원공사 정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건물 안에서는 집중 후에 대비해 직원들이 비상 건물을 서고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전국댐 수문 현황과 수위를 실시간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안 일대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호우경보가 내려진 경남 진주 난강댐은 어제 오후부터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댐 초당 방류량은 1,500톤, 진주 남강과 사천 가와천 양쪽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반면 경남 하천댐과 밀양댐의 현재 수위는 계획 홍수위보다 낮은 상태로 아직은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은 전남 해낭 437, 전남 잠흥 388.5, 경남 남해 276mm 등입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에는 최대 200mm가, 충청과 경북 북부에도 80mm가 넘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 지역으로도 비가 올 걸로 예측됐습니다. 기상청은 많은 비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지반이 크게 약화된 만큼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수자원공사 정문 앞에서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그런데 남부지방엔 이렇게 물폭탄이 쏟아졌는데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서는 비 구경을 못했죠. 특히 제주는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 발효에 첫 열대야까지 있었습니다. KCTV 제주방송 문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푹푹 찌는 더위가 찾아오자 해수욕장에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시원한 바닷물로 뛰어들어 서핑 등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습하고 좀 덥고 바람도 너무 많이 부는 것 같아요. 상인들은 뜨거운 열기를 식혀볼까 모래사장에 물을 뿌립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습도가 너무 높아서 솔직히 좀 장사하는데도 좀 많이 힘드네요. 도심 속 시민들은 숨이 턱 막히는 더위에 속수무책입니다. 내리쬐는 햇빛을 손으로나마 막아보고 연신 음료수를 마시며 더위를 달랩니다. 제주 북부 지역은 월정이 33.9도, 제주시 32도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지난해보다 22일 빠른 겁니다. 간밤에는 올해 첫 열대야 현상도 나타나며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되고 지형적 영향으로 한라산을 넘으며 기온은 더욱 상승시켜 제주도 북부와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고 기상청은 모레부터 제주 지방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며 무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건 6개월 만인데 한마디로 초비상입니다. 자세한 소식 강세영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영 기자, 그러니까 오후 6시에 벌써 1,000명을 돌파했다고요? 네, 오늘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추가된 신규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1,006명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건 약 6개월 만인데요. 특히 서울은 오후 6시까지 521명이 추가됐는데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주 집단 감염은 강남구 소재 직장에서 현재까지 4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크고 작은 집단 감염에 델타 바이러스 확산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당분간 확산세가 계속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밤 10시 이후에는 서울에 있는 공원에서 술을 마시지 못한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2시간 반 정도 남은 건데 우선은 1차로 계도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요. 네, 지금 서울은 비가 오지 않는 선선한 날씨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다 보니 많은 시민들이 공원으로 나와 산책을 즐기고 있는데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곳은 밤 10시 이후에 더욱 북적이는 장소입니다. 주변에 식당과 술집이 많아 밤 10시에 문을 닫으면 이곳으로 나와 이 차를 즐기는 건데요.
하지만 당장 오늘부터 이곳을 포함한 서울 시내 25개 공원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가 금지됩니다. 오늘 중으로 이제 행정명령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22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 술을 드시는 분들은 2시간 30분 뒤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한강공원은 시내공원보다 2시간 늦은 내일 0시부터 야간 음주 금지가 시행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심각한 만큼 시민들도 대체로 행정명령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전에는 한강 가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확진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금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각 자치구 경찰과 함께 계도와 단속에 나설 방침인데요. 야간 음주를 하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를 하고 이에도 응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경의선 숲길공원에서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초등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잘 안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인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등 20여 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이 학생과 교직원, 가족은 물론 인근 학원 종사자와 주민까지 2,000명 이상을 긴급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인주초등학교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가족들이 운동장에 마련된 임시선별 진료소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지난 4일 6학년 학생이 발열과 두통을 호소하며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학생 24명과 교사 1명, 외부 강사 1명 등 26명이 감염됐습니다. 학생들은 지난주 단체로 체육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돼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은 수천 명에 달합니다. 학교 학생들 전체 700명하고 그 관련된 가족, 인근 학생들이 다녔던 학원들, 학원 강사까지 해서 전체 한 2천여 명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초등학생 집단 감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 역학조사는 물론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 긴급대응팀 역학조사관을 이초월 보건소로 파견하여 심층 역학조사와 시설 위험도 평가, 환경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주초 인근에는 아파트 수천 가구와 학원, 다른 학교도 몰려 있어 자칫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정부는 내일 수도권 새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올릴지 아니면 현재의 이 유예 조치를 다시 연장할지 발표합니다. 수도권 확진자 숫자만 보면 3단계가 맞습니다. 그럼 10시 영업 제한,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이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위중증 환자의 병상 수용 여부도 고려를 해야 해서 결론을 쉽게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 먹자골목은 현재 밤 10시면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거리두기 유예 조치가 끝나는 모레부터는 예정대로라면 6인 이상 모일 수 있고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대로라면 현재 수도권은 3단계에 해당합니다. 수도권의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는 585명으로 닷새째 500명을 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원칙상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지자체들의 반대가 커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간들이 조금 이제 끝나나 싶었어요. 사실 기대감도 크고 지금 이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실망도 좀 많이 크고. 새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사적 모임은 4인까지, 음식점과 카페 영업은 밤 10시까지, 행사는 다시 50인 미만으로 강화됩니다. 새 거리두기 적용과 함께 모레부터는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의 방역 수칙도 대폭 강화됩니다. 감염병 예방법 시행 규칙이 7월 8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입니다. 한 번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 정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방역 당국의 고심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렇게 수도권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건 델타 변이 때문입니다. 가장 면역 예방 효과가 좋다는 화이자도 델타 앞에서는 예방 효과가 60%대로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거든요. 어쨌든 백신 접종 외엔 답이 없는 만큼 정부는 접종을 서두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백신 교환 계약을 맺고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을 받기로 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먼저 받고 다음에 우리가 받을 백신을 주는 거죠.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325명으로 이 가운데 153명이 델타 변이 감염자입니다. 현재까지 델타 변이 감염자는 모두 416명으로 그 증가폭이 매주 2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까지 합하면 모두 963명에 달합니다. 지난달 7%에 머물던 델타 변이 검출률도 지난주엔 23%로 훌쩍 뛰었습니다. 4명 중 1명꼴로 델타 변이가 확인된 겁니다. 델타 변이는 화이자의 면역 예방 효과를 94%에서 64%로 떨어뜨린다는 이스라엘의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나라마다 연구 결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며 델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서둘러 접종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실하게 방역의 기본을 지켜 전파를 느리게 하고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백신 교환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이 내일 인천공항으로 들어와 13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지자체별로 대민 접촉이 많아 전파 위험이 큰 직종 등 대상군을 선정하여 접종을 시작합니다. 교직원과 돌봄 인력 38만 명에 대한 접종 일정을 앞당겨 이스라엘 백신에 대한 유통기한 문제가 제기됐지만 당국은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여권 대선 주자 1, 2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 보유세 강화와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보다 더 부동산 부자 증세를 예고한 건데 토지 공개념 같은 경우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난 거라 논쟁도 예상됩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유과정 부담을 늘리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유세 부담을 늘려야 된다는 건 저의 확고한 신념이고요. 이렇게 늘어난 세금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드리면 기본소득형 토지 보유세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처럼 주택 가격이 내려갔을 때 정부가 매입해 주택을 공급하는 가칭 주택매입공사 신설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에 있는 토지공개념 관련 3법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나 공장이 아니면 택지 소유를 제한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현행 20%에서 50%로 유휴토지 가산세도 늘리겠다는 겁니다. 불로소득공화국에서 노동 존중 사회의 길로 바꿔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 전 대표는 거친 세금은 균형 발전과 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토지 공개념을 당론으로 검토한 적이 없고 후보 개인의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권 유력 후보들이 일제히 땅 부자 증세를 예고하면서 부동산 세금 인상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천안함 용사들의 묘역을 참배하고 이어 카이스트 원자 핵공학과 학생들과 만나 이틀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성토했습니다. 내일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만납니다. 원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치 선언 뒤 첫 지역 일정으로 대전 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묘역에서 고개 숙여 묵념했습니다. 이어 천안함 수색 중 순직한 고 한주호 준이 묘역과 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을 차례로 참배하며 안보의식을 강조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결의와 각오가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후 들어 원자력 탄소 중심 기후 대응이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로 갈아 낀 윤 전 총장은 카이스트 원자핵공학과 학생들을 만나 탈원전 정책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방황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그 청년 연구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충청 지역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는 민주당 지도부도 충청권을 방문한 걸 의식한 듯 자신의 뿌리는 충남에 있으며 이른바 충청 대망로는 지역민의 정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내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야권 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주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연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엄호해 왜 그럴까?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추미애, 이재명, 이른바 명추연대, 재미연대가 형성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안보람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비교하며 이재명 때리기에 나서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즉각 반박하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고마움을 표합니다. 윤석열 후보를 가지고 와서 우리 후보를 비난하는 것은 원팀으로 가는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추미애 후보님 지원해 주셔서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촛불 정신과 개혁을 강조하며 강성 친문지 지층의 지지를 받아온 추 전 장관이 연일 이재명 지키기에 나선 겁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따 명추연대 혹은 재미연대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강성 지지자들이 완전히 이재명 후보 쪽에서 이탈을 하는 이런 상황을 좀 염려하시는 거 아닐까.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나란히 이 지사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반 이재명 전선을 공고히 했습니다. 좀 더 진솔하고 겸손한 소명이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나 도덕성을 제대로 검증해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낙연, 정세균 단일화 가능성마저 언급되고 있는데 정 전 총리는 지금 논의되는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공격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지사의 해명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 지사는 마녀 사냥을 당하는 느낌이라고까지 했죠. 정치부 김순철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지사가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두고 한 발언으로 아주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MBN에 주관한 민주당 2차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인데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세균 전 총리는 오늘 당황스러울 정도의 태도를 보이는 건 의외였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저급한 막장 토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 전 총리가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지사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여야 모두에게 공세를 받은 이 지사는 취재진이 바지 질문을 하자 이렇게 답했는데 관련 내용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앞으로는 좀 그런 질문 하지 말고 꼭 저한테 들어야 되겠어요.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옵니다. 인터넷 열심히 찾아보세요. 이 지사는 예비 경선 과정에 대해 마녀 사냥 같은 느낌이 든다고 호소하기도 했는데 각종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는 후보들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사하고 관련해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발언도 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가 되면 차라리 야당이 되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도 없고 제대로 성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대깨문이란 표현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싫다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하지만 이낙연, 정세균 후보는 즉각 당원들에게 상처를 줬으니 사과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앞서 경선 연기 문제 등 송 대표에 대해 누적된 불만이 폭발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 대표는 어느 후보에 편향되지 않겠다며 조기 수습에 나섰는데 소신파로 불리는 조응천 의원은 대표로서 걱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옹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깨문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머리를 뜻하는 비속어에다가 깨져도 문재인 이 뜻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사는 같은 당 경선 주자들이 아닌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사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고 구속된 윤 전 총장의 장모 문제를 언급하며 친인척 비리를 조심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이라면 철저히 막았을 것이라며
가족 폭언 문제도 친인척 비리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예 시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다가 보니까 충돌이 발생했고 저희가 좀 다투었습니다. 그게 이제 녹음이 된 거죠. 형수 욕설 문제에 대한 해명과 함께 윤 전 총장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린 건데요. 반면 조홍천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장모가 75세 고령인데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대선 주자 장모가 어떻게 도망을 가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 엇갈리니까 당황스럽기는 하겠습니다. 예. 이번엔 야당으로 가볼게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하고 하태경 의원이 나란히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우선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여가부가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 젠더 갈등 해소위원회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남녀 평등이나 화합 이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젠더 갈등을 훨씬 부추겨왔다. 제 여가부는 젠더 갈등 조장부가 사실상 되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다며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한 목소리를 낸 건 내년 대선에 키를 쥐고 있는 20대 남성, 이른바 2대남 표심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예, 젠더 갈등은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지 안 그러면 역풍이 더 심하게 불더라고요.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김순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검찰이 모해 위증, 그러니까 증인에게 법정에서 위증을 강요한 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를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의 한 건물 매각 이익을 놓고 장모 최 씨가 동업자와 법정 다툼을 벌였던 바로 그 사건인데요. 이미 끝난 수사를 다시 할 수 있을까요? 김지영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대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모해 위증 혐의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지난 1일 장모 최 씨가 법무사 백모 씨에게 법정에서 위증을 강요한 피의 사실을 다시 수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매각 이익을 두고 장모 최 씨와 동업자 정대택 씨가 맞서며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장모 최 씨는 강압에 의한 무효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이익금을 주지 않고 동업자 정 씨를 강요죄로 고소했고 정 씨는 약정서대로 이익의 절반을 달라며 맞고소했습니다. 당시 강요가 있었다는 법무사 백 씨의 증언으로 결국 이익금은 장모 최 씨에게로 돌아갔고 정 씨에게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법무사 백 씨가 최 씨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재판부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 결국 장모 최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 대검에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며 재항고하면서 결국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다시 맡게 됐습니다. 장모 최 씨 측은 정 씨가 분쟁 과정에서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았다며 정 씨가 최근 다시 고소해 서울중앙지검 등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대검이 재수사 명령을 한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화제의 뉴스,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부 강영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전두환의 산책입니다. 어제 전두환 씨가 산책하는 모습이 공개됐죠? 네, 한 일간지를 통해 공개된 전두환 씨의 산책 모습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광주지법에선 전 씨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불과 몇 시간 전에 자신의 집 앞에서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는데 당시 포착된 전 씨의 상태는 매우 건강해 보였습니다. 현재 전 씨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비해 얼굴 살도 빠지고 많이 야윈 듯한 모습이지만 90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부축이나 도움 없이 말끔한 옷차림으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신을 촬영하는 기자를 향해 고함을 치는 등 정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이어가는 전 씨에 대해 강제 구인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 씨는 과거에도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뒤 지인들과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죠. 그랬죠. 재판부는 계속해서 불출석을 이어갈 경우 증거 신청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는데 다음 달 9일 열릴 재판에 출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예, 보통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던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혼자 있는 모습이 좀 어색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다음 키워드는 여탕의 트랜스젠더입니다. 원래 트랜스젠더 얘기는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성소수자들이 화장실을 어디를 쓰게 하느냐 논란이 됐었는데 이건 뭡니까? 네, 이 트랜스젠더 여탕 출입 문제를 두고 LA 한인타운에서 유혈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지난달 26일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한 트랜스젠더가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사우나 여탕에 출입했고 여탕에 있던 한 손님이 이에 항의하는 모습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됐는데요. 이 손님은 SNS에 올린 영상에서 그는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라며 여탕에 있던 아이들과 다른 고객이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주일 뒤 문제를 두고 한인타운의 유명 사우나 앞에서 찬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성소수자 권리를 옹호하는 인권단체 측은 트랜스젠더의 여탕 출입을 보장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반대하는 종교단체가 맞불 집회를 연 것입니다. 이 당초 처음엔 말다툼으로 시작됐는데 곧 주먹과 쇠파이프까지 등장하며 과격해졌고 결국 5명이 다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모습으로 겉모습으로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남성 모습을 가진 트랜스젠더가 여탕에 그냥 들어가서 옷을 벗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트랜스젠더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난리가 날 법도 한데 네. 이 업소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논란이 된 해당 업소 주인은 이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입장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캘리포니아주 법은 사업장에서 트랜스젠더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실제로 트랜스젠더 주민들이 종종 스파를 애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많이 놀랄 수도 그런 사람을 목욕탕에서 보게 되면 많이 놀랄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럼에도 성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냐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성전환 수술을 했느냐 여부가 성별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번 논란과 별개로 현지 경찰은 폭력을 휘두른 양쪽의 집회 참가자들을 추적 중입니다. 그런데 트랜스젠더인 척하는 남성이 들어오면 어떡하죠? 참 고민이 많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바로 폭염 조개구이입니다. 이런 조개구이도 있습니까? 네, 좀 놀라시기도 할 텐데요. 최근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더위로 지금 고통을 앓고 있는 북미 지역에서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죠. 와, 진짜 다 입을 벌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 해산물 식당이 자신의 SNS에 올린 조개구이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 속엔 해변 위에 수백 마리의 조개가 껍질을 벌린 채 죽어 있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 찜통에 담겨 요리됐어야 할 조개들이 북미의 살인 더위에 그대로 익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식당 측은 지금껏 겪었던 것 가운데 최악의 재앙이라고 밝히며 기후변화에 대처할 용기 있는 정치인에게 투표해달라며 글을 끝맺기도 했는데요. 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만 살인 더위로 700여 명이 숨지는 등 북미는 지금 기후 재앙이 닥친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해변에서 그냥 저대로 구이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폭염은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죠.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다음 키워드는 베이컨 인종 혐오입니다. 픽뉴스에서 인종 혐오는 많이 다뤄보긴 했습니다만 베이컨하고는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난달 2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중년의 백인 남성이 계단 난간과 복도 곳곳을 문지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남성이 손에 쥐고 있던 건 바로 베이컨이었는데요. 단순히 문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배기구에 베이컨을 걸어두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는 윗집에 거주하는 무슬림 가족이었는데요. 아래층에 살던 이 남성은 돼지고기를 멀리하는 무슬림 가족들을 모욕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소에도 윗집 가족에 시비를 걸고 심지어 테러리스트라며 경찰에 고소하기까지 했다는데요. 결국 이 남성은 희롱과 스토킹 혐의는 물론 증오범죄 혐의로까지 기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뭘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그 인종이 싫어서 저랬다. 네. 기소될 만도 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강용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난 4월 옷가게 직원의 뺨을 때려 무리를 일으킨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또 폭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공원에서 환경미화원의 도시락을 발로 차 시비가 붙은 건데 이번에도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공원입니다.
어제 오전 9시 30분쯤 한 여성과 환경미화원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4월 옷가게 직원을 폭행했던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었습니다. 이곳 현장에서 대사 부인은 환경미화원의 도시락을 발로 찼고 심지어 뺨도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미화원 역시 화가 나 대사 부인을 살짝 밀었을 뿐인데 대사 부인이 넘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사 부인은 당시 허리 통증을 호소해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경찰은 현장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주한 벨기에 대사관 측은 이번 폭행 시비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죄송한데 인터뷰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벨기에 대사 부인은 지난 4월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산업단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차가 중심을 잃고는 쓰러졌습니다. 이 위엔 건물 외벽에 유리를 붙이던 근로자들이 있었죠.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심을 잃고 한쪽 바퀴가 들린 차량이 건물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인천의 한 산업단지 3층짜리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차가 쓰러졌습니다. 사고로 사다리차 위에 있던 40대 일용직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고 30대 작업자도 다리를 심하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에 유리를 붙이려고 사다리에 오른 작업자들은 차를 지탱하던 지지대가 한쪽으로 몰린 사다리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기울면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순간적으로 넘어간 거예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는 도로 두고 하다 보니까 이게 걸리지를 못한 거야 많이. 그런데다가 그 앞에가 또 짐을 실었잖아. 인천 계양경찰서는 목격자와 건설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연예인이나 유명 기업인들의 프로포폴 같은 마약류 불법 투약 사건을 보면 성형외과 의사들이 관여한 경우가 많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마약류 의약품을 빼돌리고 투약 여부 역시 조작할 수 있는 허점이 있거든요. 김보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입니다. 이 병원의 신모 원장은 지인 등 고객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됐습니다. 단골 손님 중엔 유명 걸그룹 멤버도 있었는데 신 원장은 2,450만 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 490병을 건네줬습니다. 내부 수리 중... 정부는 의사가 도매상에서 마약류를 구매할 경우 내역과 환자에게 투여한 내역 역시 보건당국에 보고하는 제도를 3년 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의사들이 사용하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의약품별로 일련 번호가 매겨져 있어 도매상에서 구입한 마약류의 사용처가 모두 추적될 것 같지만 실제 사용량은 의사가 임의대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3개 쓴 걸로 했는데 사실은 하나만 썼어요. 그럼 2개는 남았죠. 여기는 추적이 안 되잖아. 그거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그 들어가서 어디에 쓰였는지 하는 거는요. 일일이 다 조사를 해봐야 사실은 알 수 있는 시스템. 결국 최종 사용처는 의료진과 환자 외에 다른 사람이 알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돼 구속된 신 원장 역시 2019년부터 7번에 걸쳐 프로포폴 구매와 환자 투약 정보 등을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불법 투약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선량한 내부 고발자, 이런 부분 신고 제도 이런 쪽으로 해서 시스템이 잡아내지 못하는 비위 활동은 이제 걸러내야 되지 않을까. 병원 내부 관계자 외엔 불법 투약 정보를 알기 어려운 만큼 마약류 불법 투약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선 내부 신고제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서울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 모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는 가구가 아니었기에 구청도 의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차 한 대가 빠르게 골목길을 지나가고 곧이어 순찰차가 지나갑니다. 어머니와 형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이곳에 살던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이들과 친척 관계인 여성 한 명이 숨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일가족이 발견된 집에선 범죄에 사용될 만한 흉기나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유서 역시 없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정확한 사망 시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구청에서 관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습니다. 관할 구청은 지난 4월 방문했을 땐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뭐 중증 장애가 있는 분도 아니고 고독사 위험이 있는 가구면 특별히 더 관심을 갖는데 특별히 문제될 소지가 없었던 가구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의심을 못했던 거죠.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미 들썩일 대로 들썩이는 곳이 있죠.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냥 최대 주주가 같은 성씨다 하는 이유만으로 주식이 오르는 등 대선 주자들과 이리저리 얽매인 종목들이 급등락하고 있는 건데 잘 보면 정말 근거가 있나?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박유영 기자가 포커스에서 짚어봤습니다.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결실을 함으로 나섰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힘겨운 국민을 더 따뜻하게 보살펴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대권 주자들이 속속 등판하면서 이들과 연관성을 부각한 대선 테마주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권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 정책 테마주로 꼽힌 부동산 업체 이스타코. 전혀 관련 없다는 사측 공시에도 올 초 600원이던 주가는 이 지사가 출마 선언을 하기 직전 최고 7,550원, 무려 1000%나 뛰었습니다. 영어 교육업체 애니능률은 최대 주주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같은 파평 윤 씨라는 이유로 역시 1000% 급등했습니다. 유력 후보군마다 테마주만 20개가 넘는데 이유는 비슷합니다. 정책 수혜를 입을 거란 막연한 기대감부터 회사 임원이 동문이라거나 후보 고향에 본사가 있다는 식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테마주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지 테마주가 최대 3000% 넘게 수직 상승했지만 이내 고꾸라지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대선 때마다 주식시장이 한탕을 노린 꾼들의 놀이터가 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온라인과 유튜브 등에선 정치 테마주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며 개인 투자자를 유혹하는 콘텐츠가 넘칩니다. 돈 벌려고 주식하시는 거면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렇게 먹을 종목들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대선이 주식의 꽃이라는 겁니다. 빈소리가 요란하다는 것처럼 가치 없는 기업들이 더 정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과감히 무시하시는 그런 투자 문화도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정치 테마주라고 불리우는 그런 종목이 부각되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금융당국은 최근에 대선 테마주를 둘러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후배인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5년 전 33 나이의 2년차 검사였던 고 김홍영 검사는 업무 압박의 고통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감찰 결과 김 검사는 숨지기 전 2달 동안 김대현 당시 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에게 4차례 폭행과 폭언을 당한 사실이 밝혀졌고 김 전 검사가 회식 중 김 검사를 갑자기 세게 때리거나 평소 모욕적으로 호칭한 사실 등도 드러났습니다. 대한변협의 고발로 김 전 검사는 4년 만에 기소됐고 5년 만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로서 범죄 피해자를 대신해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의 인권을 침해했고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혐의 부인하시는 건가요? 예우상 한 말씀이라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족 측은 잊지 말아야 할 건 가해자 처벌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이 끊이지 않는 시점에 아들 죽음이 헛되지 않게 특단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정부와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지난 5월 미국 최대 송유관 기업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엿새 동안 남동부 지역의 유류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주유 전쟁에 기름 사재기도 벌어졌죠.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IT 서비스 기업 카세야가 해커의 공격을 받아 한때 스웨덴의 철도, 약국 등 일부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가기관망은 어떨까요? 올 들어 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대우조선해양을 겨냥한 해킹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일각에선 북한 해커 조직을 배후로 지목하고 있죠. 특히 이들이 해킹한 기밀 문서 중엔 첫 국산 전투기 KF-21 설계 도면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아서 국가 안보의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뛰어난 영재들을 해커로 교육시켜 정찰 총국 산하에 배치하는데 그 수가 7,000명에 육박합니다. 미 법무부가 지난 2월 은행과 기업에서 약 1조 4천억 원 이상의 현금과 가상화폐를 빼돌린 혐의로 3명을 기소할 정도로 북한 해커들은 악명을 떨치고 있죠. 국정원은 이제야 국민안전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 사이버 점검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누가 봐도 소 잃고 매한간 고치는 거 맞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송유관 가동 중단 사태가 벌어지자 즉각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민간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하면서요. 하지만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통합 컨트롤 타워는 고사하고 전문가들이 그간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이버 안보 기본법을 만들 생각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걸까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북한의 협박이 과거형이 아니라 국가, 기관, 산업을 상대로 한 현지 진행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국민의 안전과 바꿀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운에 맡겨선 안 됩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방치된 사이버 안보였습니다. 국토부가 서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 BTX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수 BTS도 아니고 BTX가 뭔가 하실 텐데 중앙분리대를 이동시켜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드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통체증이 더 심해질 거라는 걱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차량 통행량이 많은 차선은 한 차선 늘어나고 맞은편 차선은 반대로 줄어듭니다. 이동식 중앙분리대를 옮기는 특수 차량을 이용한 건데 이 시스템이 국내에 도입됩니다. 정부는 이런 방식을 이용한 첨단 급행버스 BTX를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서울 강변북로 강변역에서 수석 IC까지 8.6km, 올림픽대로 행주대교 남단에서 당산역까지 10km, 두 곳에 먼저 설치됩니다. BTX가 신설될 강변북로 구간입니다. 이곳은 출퇴근 시간마다 도심과 외곽으로 가는 차량들로 정체가 심각한 곳입니다. BTX는 이동식 중앙분리대를 이용해 차량 통행량이 적은 곳에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어 운행하는 형태로 출퇴근 때마다 방향이 교대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BTX가 철도처럼 정시성과 대용량 수용력을 갖춰 출퇴근 시간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교통체증이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모든 차량들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빡빡하게 차 있는데 그 복잡한데 전용 차선 만들어 놓으면 더 말도 안 되죠. 특히 양방향 정체 시 생기는 문제와 버스가 전용 차로에서 빠져나갈 때 발생하는 교통 혼잡 문제는 미리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됩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주걱을 닮은 부리로 물을 휘휘저 먹이를 찾는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새가 바로 저새입니다. 어미 없이 인공 부화로 태어난 저새가 국내 최초로 자연 번식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어미가 먹이 토해내는 것을 받아 먹어본 적이 없는데도 자기 새끼에겐 이 방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고 긴 부리를 부딪혀 소리를 냅니다. 주변을 위협해 새끼를 보호하는 겁니다. 한 쌍이 알을 낳아 부화해 네 가족이 오순도순 살고 있는 이 새는 저새. 부리 끝이 숟가락 모양 같고 부리를 저으며 먹이를 찾아 외국에서는 스푼빌, 우리나라에서는 저새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지난 5월 새끼가 태어나 가정을 이룬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미 저새 한 쌍은 버려진 알로 물에 휩쓸려 갈 뻔했던 것이 구조돼 이곳에서 인공부화되고 사육사에 의해 길러졌습니다. 이렇게 알에서 인공부화된 어미 저새가 새끼를 자연 번식한 건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먹이를 토해서 새끼에게 주는 습성을 정작 어미 저새가 경험하지 못해 우려가 컸지만 모성 본능이 이를 극복해 여느 어미처럼 자연스럽게 키워냈습니다. 부모의 돌봄을 경험한 적이 없는 인공육축 객체가 과연 새끼들을 잘 키워낼 수 있을까? 수시로 우려되는 새끼들에게 지속적으로 먹이를 토해주는 멸종 위기종인 저새의 종보전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버려지는 알을 구조하여 인공부화, 육출을 통해 많은 개체 수를 확보해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자연 번식을 하도록 서울대공원은 저새 복원 사업을 통해 늘어난 저새를 야생으로 돌려보낼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소방공무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무원노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소방노조가 오늘 동시에 출범했습니다. 양대 노총이 소방노조를 잡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죠. 업무 특성상 파업은 못하지만 낡은 장비와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소방관이 동력 절단기에 시동을 걸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겨우 작동을 시켜도 매캐한 냄새와 연기를 내뿜기 일쑤입니다. 낡은 장비뿐 아니라 인력 부족에 따른 과다 근무도 문제입니다. 인력의 문제는 이제 100%가 충원됐다고 해도 휴직이라든지 이제 지원 근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결손 인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법을 비롯한 국제노동기구 3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소방공무원 노조가 처음 출범했습니다. 양대 노총이 동시에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오늘까지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는 8천여 명, 한국노총은 6천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소방관 6만여 명의 23%인 14,000여 명이 노조원이 됐습니다.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 왔듯이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켜나갈 것이다. 공무원 노조를 만들었지만 화재 진압과 긴급 출동 등 공익적인 업무 특성상 파업과 같은 단체 행동권은 앞으로도 금지됩니다. 소방노조는 최우선 사업으로 구급대원 방어권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법 개정 활동에 들어가고 소방청장을 만나 노동환경 개선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오늘 큰 비로 인해 남부지방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이 표시된 이 지도를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남해안을 따라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500mm 이상의 비가 집중됐음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전남 해남 현산에는 438mm, 장흥과 고흥 등지도 400mm에 가까운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2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거란 예보입니다. 경북 남부와 남부지방에 50에서 150, 많은 곳은 200mm 이상이 더 내리겠고요.
충청과 경북 북부엔 30에서 80, 수도권과 강원에는 5에서 30mm로 이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예상됩니다. 어제 밤부터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문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밤사이 비가 오면 대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보는데요. 비는 오늘 오후 들어 다소 약해졌지만 밤부터 다시 강해지겠고요. 만조 시각과 겹치면서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매우 높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 내일까지 매우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낮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이제 적은 양의 비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